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 중국이 지금 이 순간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며칠 사이 중국 증시의 반도체 관련주들이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며 완전히 미쳐 돌아가고 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놀랍게도 그 진원지는 중국이 아니라 바다 건너 일본에서 시작된 단 하나의 소문이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공급을 끊기 시작했다는 소식 말이죠. 공식 발표도 없었고 언론 헤드라인에 오른 것도 아닌데 시장은 이미 패닉 상태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이 쥐고 있는 것이 단순한 소재가 아니라 중국 반도체 산업 전체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21세기 기술 전쟁의 가장 충격적인 이면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태의 핵심 주인공을 소개해야겠죠. 중국을 벌벌 떨게 만든 그 물질, 바로 포토레지스트입니다. 우리말로는 감광액이라고 하는데요. 고작 화학약품 하나 때문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 제조 과정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물질인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은 흔히 사진을 인화하는 것에 비유되거든요. 실리콘 웨이퍼라는 매끄러운 판 위에 수억 개의 미세한 회로를 새겨 넣어야 하는데 이때 빛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근데 그냥 빛을 쏜다고 회로가 그려질까요? 당연히 아니죠. 웨이퍼 표면에 빛에 반응하는 특수한 약품을 발라줘야 하는데 그게 바로 포토레지스트입니다. 이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십조 원을 들여 지은 삼성전자든 TSMC든 중국 SMIC든 모든 반도체 공장이 그냥 고철 덩어리로 전락합니다. 생산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럼 이 시장을 누가 장악하고 있을까요? 통계를 보면 정말 절망적입니다. 전 세계 포토레지스트 시장의 약 70%를 일본 기업들이 꽉 잡고 있거든요. JSR, 도쿄응화공업, 신NS 화학 같은 업체들이죠. 더 무서운 건 7나노 이하 최첨단 반도체에 쓰이는 EUV용 포토레지스트 시장입니다. 이 영역으로 좁혀 들어가면 일본의 점유율이 무려 95%를 넘어서거든요. 거의 독점 수준이에요. 일본산 아니면 최첨단 칩은 아예 못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미리 많이 사서 쌓아두면 되지 않냐고요? 여기서 이 소재의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납니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소재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신선식품이거든요. 유통기한이 길어야 6개월에서 1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온도가 조금만 변해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성능이 떨어져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라면이나 통조림처럼 창고에 몇 년치 쌓아두고 버틸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이 오늘 수도꼭지를 잠그면 중국 공장들은 재고가 바닥나는 몇 달 후 정확히 멈춰서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산소호흡기 줄을 쥐고 언제 뽑아버릴지 고민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최근 홍콩 아시아타임스 같은 외신들은 일본 기업들이 중국으로 가는 선적을 중단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업계는 이미 비상사태죠. 중국 반도체의 심장이 멈출 시간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왜 일본이 하필 지금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오는 걸까요? 사실 과거 일본은 정치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라는 소위 정경분리 원칙을 철저히 지켜왔거든요. 중국이 일본의 최대 수출 시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균형을 깬 결정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자민당의 강경파 다카이치 사나에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우익 정치인이 아니에요. 일본 내에서 폭발하고 있는 반중 감정을 가장 정확하게 읽어내고 그걸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만든 사람이죠. 최근 일본 여론이 정말 심상치 않거든요. 과거엔 중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뿌리니까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인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어요. 교토 골목길을 점령하고 소란 피우는 오버투어리즘 문제는 약과입니다. 특히 일본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일본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일본 젊은 여성들이 해외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장한 돈벌이를 나간다는 자조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 반대로 중국 남성들이 일본에 와서 성매매를 한다는 소문과 보도가 일본 남성들의 자존심을 제대로 건드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본인들에게는 아시아 1등은 우리라는 뿌리 깊은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이 무시하던 중국인들이 일본 땅에 와서 돈으로 일본의 존엄을 사는 듯한 행동을 보일 때 그 분노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같은 강경파가 중국에 할 말은 하겠다. 대만이 침공당하면 우리도 싸우겠다고 외치니까 지지율이 75%까지 치솟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치권 입장에서는 중국 때리기가 최고의 선거 전략이 된 셈이죠. 이제 일본에게 중국은 고객이 아니라 타도해야 할 적으로 완전히 변해버린 겁니다. 물론 중국도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중국이 항상 꺼내드는 전가의 보도가 뭡니까? 바로 히토류입니다. 너희가 반도체 소재 안 줘? 그럼 우리는 히토류 끊어버린다. 다 같이 죽자는 식이죠. 실제로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때 중국은 이 카드로 일본을 무릎 꿇렸던 전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인 지금 중국이 이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전 세계는 코웃음을 칩니다. 왜일까요? 일본이 믿는 구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도쿄에서 남동쪽으로 2000km 떨어진 외딴 섬 미나미토리시마 들어보셨나요? 이 섬 주변 심해 진흙층에서 전 세계가 수백 년을 쓰고도 남을 엄청난 양의 히토류가 발견됐습니다. 중국이 가진 매장량을 전부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해요. 물론 심해 채굴은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과 일본이 손을 잡았죠. 2026년부터 본격적인 채굴에 들어갑니다. 게다가 미국은 호주, 동남아 등으로 공급망을 이미 다변화해 놨고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의 히토류 협박은 이제 종이호랑이가 되었다고요.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막는 순간 오히려 전 세계는 탈중국 속도를 더 높일 것이고 중국의 광산 업체들만 줄도산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중국은 지금 칼자루를 쥔 게 아니라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이 혼자서 이런 대담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설계자가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미국이 몇 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온 대중포위망의 완결판이거든요. 이름하여 미, 네덜란드, 일본 반도체 삼각편대입니다. 미국은 반도체 원천 기술과 설계를 통제하고 네덜란드는 ASML이라는 초정밀 장비 회사를 압박해서 반도체 공장 짓는 핵심 기계를 못 팔게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마지막 숨통, 반도체 만드는데 필수적인 소재 밸브를 잠그는 거죠. 완벽하지 않습니까? 건물 지을 장비도 없고 건물 칠할 페인트도 없는 상황인 겁니다. 여기에 미국은 칩스법이라는 대목까지 박았습니다. 미국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 동안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5%도 늘리지 못하게 하는 가드레일 조항을 심어놨죠. 이건 전 세계 기업들에게 보내는 살벌한 최후 통첩입니다. 미국 편에 서서 꿀을 빨래, 아니면 중국 편에 서서 말라 죽을래?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일본 기업들도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6년 전의 악몽을 떠올리게 됩니다. 2019년 7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소재 3종 수출 규제를 선언했을 때 기억나시나요? 언론은 반도체 공장 멈춘다, 한국 경제 망했다며 난리가 났었죠. 당시 일본이 겨눴던 칼 중 하나가 바로 지금 중국을 괴롭히는 그 포토레지스트였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한국은 전화위복의 신화를 썼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혼연일체가 되어 소부장, 즉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에 미친 듯이 매달렸죠. 동진세미케 같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불가능하다던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더 드라마틱한 건 일본 기업들의 반응이었어요. 한국이라는 큰 고객을 놓칠 수 없다며 도쿄응화 같은 일본 2위 기업들이 짐을 싸들고 한국 인천 송도에 공장을 지어버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을 막으니까 일본 기업이 아예 한국으로 이민을 와버린 꼴이죠. 덕분에 우리는 이제 일본 본토에서 공급이 끊겨도 국내 공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이중 방어막을 갖추게 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2019년의 한국이 아닙니다. 상황이 너무나 다르거든요.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었기에 일본 기업들이 우회해서라도 들어왔지만 지금 중국에 공장을 짓는다? 미국의 제재 때문에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중국은 국산화할 기술도 부족하고 도와줄 우군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 고립무원의 상태죠. 중국이 자랑하는 반도체 굴기, 자금이 130조 원입니다. 근데 기술이 없고 장비가 없는데 돈만 뿌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돈은 지금 부패한 관리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거나 효율 없는 보여주기식 공사에 낭비되고 있다는 내부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위기를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은 어떨까요? 냉정하게 말해서 자업자득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그동안 중국이 힘을 가졌을 때 보여줬던 행동들을 기억하십니까? 사드 보복으로 롯데 쫓아내고 한한령으로 우리 문화 틀어막고 툭하면 소국이 대국을 거스르냐며 극박지르던 그 전랑 외교, 일명 늑대 외교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실제로 이번 주제를 다룬 국내외 커뮤니티 반응을 보면 그 여론이 얼마나 싸늘한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중국보다는 낫다. 어떤 대통령도 중국보다는 우리나라에 이롭다. 중국 공산당이 무너져야 전 세계에 진정한 평화가 온다. 이런 격한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심지어 중국 내부에서조차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 이후 경제는 곤두박질, 청년 실업률은 발표조차 중단할 정도로 심각하죠. 희토류 통제니 뭐니 하며 밖에서 싸울 때가 아니라 우리 밥그릇부터 챙기라는 인민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이 들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중국의 진짜 위기는 반도체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그 누구도 중국의 성공을 바라지 않게 만들었다는 외교적 실패에 있다고 말이죠. 남의 집 불구경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 거친 기술 패권 전쟁의 불똥이 언제 우리에게 튈지 모르거든요. 중국이 망가지면 우리에게 무조건 좋을까요? 단기적으로는 반사 이익을 얻겠지만 궁극적으로 중국은 범용 반도체 시장을 덤핑으로 장악하며 생태계를 교란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초격차의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목숨 걸고 찾는 AI 반도체의 심장, HBM을 아시죠? 이 시장 누가 잡고 있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점유율이 90%가 넘어요. 엔비디아도 구글도 한국의 HBM 없이는 AI 칩을 못 만듭니다. 이 압도적인 기술력이 바로 우리의 외교관이자 핵무기입니다. 미국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중국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게 만드는 유일한 길. 그것은 오직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갖는 것뿐입니다. 동시에 2019년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과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안심해선 안 돼요. 언제든 국익 앞에서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될 수 있는 게 냉혹한 국제사회니까요. 소재, 부품, 장비의 자립을 완성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만이 우리 경제 안보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대응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거든요. 중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집적 회로 산업 투자기금, 이른바 대기금을 수년간 단계적으로 조성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총 규모만 해도 약 7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30조 원에 달해요. 이 막대한 자본이 오직 반도체 산업 하나에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규모냐면 전 세계 벤처 캐피탈이 지난 10년간 투자한 글로벌 반도체 새 스타트업 투자액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중국이 혼자 차지했다는 분석도 있을 정도입니다. 말 그대로 돈의 물줄기를 통째로 바꿔서 반도체라는 마른 땅에 쏟아붓고 있는 셈이죠. 중국도 당장 일본의 95% 독점 기술인 최첨단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따라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기가 갑자기 우사인 볼트와 100m 달리기를 하겠다는 것과 같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일단 최첨단 분야는 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지금 당장 따라잡을 수 있는 범용 제품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겁니다. 반도체 공정에는 EUV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전 세대 기술인 KrF, ArF 같은 포토레지스트가 있죠. 자동차, 가전제품, 산업장비에 들어가는 수많은 반도체들이 바로 이 기술로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중국의 캠퍼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같은 자국 기업들은 이 범용 포토레지스트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ArF 분야에서도 무서운 속도로 일본과 한국 기업들을 추격하고 있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단기적으로는 최첨단 칩 생산에서 뒤처지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거대한 범용 반도체 시장의 생태계를 통째로 장악하겠다는 거대한 그림입니다. 일단 이 시장에서 자립에 성공하고 기술력과 자본을 축적한 뒤 그 힘을 바탕으로 최첨단 EUV 시장까지 넘보겠다는 거죠. 만약 중국이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해 결국 이 범용 시장의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중국의 위기를 보며 안도하고 있는 한국의 기업들에게 중국의 성공은
미래에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다는 섬뜩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토레지스트 사태는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미국이 중국의 기술 굴기를 꺾기 위해 수년 전부터 치밀하게 그려온 거대한 전략의 일부로 보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그 설계도의 이름이 바로 반도체법, 즉 칩스 앤 사이언스법이에요. 미국은 약 5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70조 원이 넘는 막대한 보조금을 내걸고 전 세계의 반도체 기업들을 미국 땅으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공장을 유치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아주 교묘하고 강력한 가드레일 조항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같은 우려 국가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대할 수 없다는 조건이죠. 이건 사실상 우리 편에 설지 아니면 중국과 함께 망할지 양자택일 하라는 선언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도는 이미 현실에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전체 전략의 청사진을, 그리고 네덜란드가 장비 공급을, 일본이 소재 공급을 차단하는 미 네덜란드 일본 삼각편대가 완성된 겁니다. 이 강력한 동맹은 중국을 중심으로 짜여 있던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을 완전히 해체하고 미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는 더 이상 효율과 가격 경쟁력으로 움직이는 단순한 산업재가 아닙니다.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고 동맹을 결정하는 21세기의 가장 강력한 전략 무기가 되었어요. 글로벌 공급망은 이제 기술력이 아니라 누구를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지정학적 논리에 따라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칠고 새로운 질서 속에서 동맹과 경쟁의 경계선에 서 있는 우리 한국 반도체는 과연 어떤 생존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단순히 반사 이익에 기뻐할 때가 아니라 훨씬 더 고차원적인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압도적인 우위를 가진 분야에서 아예 추격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AI 시대의 심장이라 불리는 HBM, 고대 역폭 메모리죠. 데이터를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HBM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도 한국의 HBM 없이는 제 성능을 낼 수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AI 혁명을 이끌고 싶다면 반드시 한국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술 그 자체가 바로 가장 강력한 외교 카드이자 협상력이 되는 거죠. 특정 진영에 완전히 편중되지 않는 중립적 공급망 허브로서의 역할도 강화해야 합니다. 이건 정치적 중립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효율적으로 최고 품질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생산 기지로, 그리고 중국에게는 대체 불가능한 첨단 부품 공급자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모두가 우리를 필요로 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지정학적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는 가장 현명한 줄타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경제 안보를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뼈아픈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핵심 소재, 부품, 장비의 자립 없이는 언제든 외부 충격에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외부의 어떤 압박에도 우리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튼튼한 방파제를 쌓아 올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포토레지스트라는 하얀 가루 하나가 어떻게 거대한 제국을 흔들고 있는지 목격했습니다. 일본의 소리 없는 칼날, 미국의 거대한 포위망, 그리고 그 안에서 질식해가는 중국 반도체. 어쩌면 우리는 지금 지난 30년간 세계 공장 노릇을 했던 중국 시대의 종말과 기술을 가진 자만이 살아남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위기는 기회의 다른 이름입니다. 중국의 빈자리를 치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패권 전쟁의 파도에 휩쓸릴 것인가, 대한민국의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을 알아보고 열고 들어갈 용기와 전략이 있느냐 하는 것이겠죠. 이번 반도체 패권 전쟁이라는 거대한 태풍을 통해 한국이 더 이상 글로벌 질서의 추격자나 생존자가 아닌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설계자 중 한 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